해병부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탈냉전 이후에도요 많은 간첩 사건들이 있었죠. 민족보위성의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었는데요. 31명이 박정희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31명이라는 일개의 중대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으로 위장을 해서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그 유명한 이제 무함마드 깐슈 사건. 안녕하십니까.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에 장교 양성하는 학과인 군사학과 최성준 교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이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당, 매춘부, 스파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한 조직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집단이나 국가도 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를 학생들한테 생물이라면 다 정보가 필요하다. 심지어는 식물도 어디로 가지를 뻗으면은 햇볕이 있고 어디로 뿌리를 뻗으면은 자양분이 있고 이 정보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물은 살아가는데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국가 차원에서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되는 국가가 있습니다. 우리와 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경쟁 상대가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가 있고요. 해를 끼치면 거기에 방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는 대개가 숨기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이 비밀이 새어나가서 자기 국가에 손해가 될 것 같은 경우 아니면 상대방의 이익이 될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숨기기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그 반대가 되는 입장에서 어떻게 알아야지 이걸 활용할 수가 있죠.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합니다. 상대되는 국가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모르게 알아내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스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원칙적인 스파이고요. 영미권에서는 에스피오네이지라 그래가지고 간첩, 스파이 이렇게 하는데 동양문화권에서는 밀정이라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죠? 첩자, 간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정탐꾼, 염탐꾼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간첩이라는 얘기가 잘 익숙해 있는 원래 용어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분단된 국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자마자 38선으로 남과 북이 분단이 되어서 남북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우리보다는 북한이 많은 간첩을 남쪽에 난파시키고 사회를 교란시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체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처음에 분단됐을 때는 휴전선이 아니고 이제 38선이었잖아요. 38선은 그냥 미국과 소련이 그냥 쭉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이 어떤 한 집에 38선으로 갈기도 하고 경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으로 내려와서 간첩으로 내려오게 됐고요. 그때 이제 우리 체제를 지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간첩이라는 게 이제 경계심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심어줬고요. 그래서 이제 반공 반첩 중에서 반공은 공산주의를 반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남한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방첩이라는 게 바로 간첩을 지켜야 된다. 간첩에서 국가를.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삐라 뿌리면 갖다 주면은 학용품하고 바꿔주기도 하고요. 간첩 식별조령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옛날에 보면은 정말 요즘 이제 얘기로 들으면 우스운 얘기인데 6.25 때 납북됐다가 최근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 100원짜리 담배 사고 이 남한 물정도 모르게 만원짜리 내는 사람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북한 방송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무전을 하는 것 같다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간첩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걸 통해서 간첩을 잡기도 했고요. 신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파이의 우리나라에서 통상되는 말이 간첩이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대신에 이제 지금은 조금 형태가 다르겠죠. 간첩 활동이. 스파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상대가 되는 나라에 어떤 주권이 미치는 영역에 가서 비밀을 빼오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왜 그러냐면은 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 기밀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기밀을 빼내가는 사람들은 그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간첩법은 굉장히 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의 안위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현재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최고는 사형까지 하고 대개의 나라가 굉장히 엄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조금 더 전문적인 이해가 필요한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정은 이제 기본적인 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북한과 관련된 첩보를 우리가 수집해야 되겠습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이제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그런 일을 가지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개된 것 갖고는 한계가 있겠죠. 그럼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빼내거나 당연히 해야 될
이루고요. 흑금성이라는 존재는 국정원 직원이 아니고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걸 이제 흔히 블랙요원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화이트가 있고 블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는 정식으로 우리가 이제 국정원 직원 중에서 해외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파견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대개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이제 과거에는 주로 외교관 신분이라든지 숨기고 가서 활동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외교관은 면책특권이기 때문에 활동하기가 좋죠. 특히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소련 간에 외교관인지 저 사람이 스파이를 하긴 나오는지 이거를 구별하려고 굉장히 서로 신경전을 많이 벌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정보 활동도 서로 협조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외교관 신분을 갖고 가지만은 이 사람은 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상호주의입니다. 교차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도 우리하고 조금 적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도 우리한테 그런 사람들이 와 있고요. 우리도 중국에 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분이 노출되어 있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노출되진 않지만 해당국에서는 알고 있죠. 이런 사람들을 화이트라고 하고요. 근데 화이트는 활동 반경이 어떨까요? 굉장히 좁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교관도 감시 대상입니다. 외교라는 게 외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 정세를 다 수집해가지고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는 기밀 같은 것도 있으면 얻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철저한 감시가 뒤따릅니다. 요거는 이제 흔히 말해 각 나라가 하는 방첩 활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의 기밀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 그렇기 때문에 외교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정보기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쉽게 말해 화이트 요원들이 나가면은 아마 24시간 엄격한 감시를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일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국이기 때문에 일하는데도 제약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블랙요원이라는 거를 파견을 하는데 요거는 숨깁니다. 신분을. 국정원에서 보낸 사람이다. 뭐 이런 걸 숨기고 어떤 정보기관에서 보낸 사람을 숨기고 신분을 위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경우는 과거에 보면 특파원, 상사원 이런 식으로도 위장을 많이 했고요. 사업하는 사람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흑금성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제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사업하는 형태로 중국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이제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지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이 요 공작을 알고 요 암호명을 알고 이 존재를 알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이제 실제 이름을 못 부르니까 흑금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 당시가 이제 제일 북한에서 궁금했던 그 정보가 그 당시에 뭐냐면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이 핵을 이제 가진다고 이제 이미 공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북한의 핵심 계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접근을 해서 좀 기밀을 입수를 해라. 오다를 받고 특명을 받고 중국에 가서 대북 사업가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직접 북한에 이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북한에도 이제 중국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간에 아예 정보기관에서 나와 있는 사람도 있고 외교관도 나와 있고 외화벌이꾼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에서 국가의 허락을 받고 중국에 나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외화벌이를 하더라도 철저히 정부 내지는 정보기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 외화벌이꾼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정보기관 중에 하나인 정찰총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찰총국 공작원 중에서 리오남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이 사람이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자꾸 자기들하고 이제 접촉을 하면서 뭔가 북한하고 잘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이용하면은 대한민국 남한에 있는 정보를 빼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짝짝꿍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흑금성은 흑금성 나름대로 또 이 사람이 눈치가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공작원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빼낼 수 있고 북한에도 들어가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서로 이제 죽이 맞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북한 것을 빼내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 좀 내가 딜을 하려면 뭔가 하나를 좀 줘야지 저기서도 나한테 뭔가를 좀 더 주지 않겠느냐. 그러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작게 2027-4라든지 이런 군사교범 이런 거를 건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게 자기가 맡은 바 일만 열심히 했으면 되는데 우리가 가진 기밀을 빼내기 때문에 이거는 또 이제 기밀이 유출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 입장에서는 선을 넘은 행동을 했고 활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처벌을 받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제 이중 스파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제 뭐 목적은 아마 그 본인의 흑금성은 내가 일을 더 잘하려고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 변명도 하고 했지만은 또 현행법 법질서 내에서는 여기 있는 기밀을 빼내서 어쨌든 북한의 정보기관한테 넘겼기 때문에 그거는 불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 처벌을 받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스파이 세계는 이런 이중 스파이의 덫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돈을 위해서 양단에 걸치는 경우도
하면서 역사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종의 이제 딜을 하고 장사를 했다고 보면 되죠. 그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적국이 아니라도 이제 우리가 우방국이 있고요. 이제 북한은 완전히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 엄격하면 주적이라도 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대치하고 있는 나라 존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우방국, 미국이라든지 뭐 이런 우방국도 있고요. 약간 또 좀 우리하고 약간 껄끄럽다면 껄끄럽다고 할 수 있는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가서 뭔가 우리가 기밀을 빼내고 우리 이익을 지킬 비밀이 될지 기밀이 될지 이런 걸 자꾸 빼내와야 됩니다. 그걸 활용해야지 우리가 이제 국가 안위를 지킬 수 있고, 심지어 그건 우방국에서도 필요합니다. 우방국이라도. 서로가 어쨌든 간에 경쟁 관계죠. 같은 우방국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터라고 해서 외교관 신분을 지닌 채 가서 그쪽 나라하고 정보 협력도 하고, 자기가 직접 못하는 경우는 흔히 말해서 첩보망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스파이죠. 이제 고용 관계를 맺고, 예를 들어서 뭐 돈을 주고 고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고용을 해서 이제 기밀을 좀 빼서 나한테 달라, 이런 형태의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신분을 위장한 채 버렉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다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정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까지 나가는 경우가 거의 많고요. 굳이 이제 그런 필요성이 없는 나라까지는 가지 않지만은 그런 필요한 나라는 다 그런 정보 활동을 하고 나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분단 초기에는 아마 제가 알기로도 북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 정세를 살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이제 북한이 우리 쪽에 많은 간첩들을 내려보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은 철저하게 폐쇄되어 있고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북한에서 직접 간첩 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건입니다. 6.25 이후에는 서로 장벽이 딱 쌓아졌기 때문에 서로 쉽게 침투는 못했지만은, 북한은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남 적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많은 이제 간첩들이 있었죠. 심지어는 이제 해방전국 때도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자 간첩 김수임 같은 이런 경우는 해방전국 때 있었던 유명한 여자 간첩이었고요. 그 이후에 6.25 이후에도 많은 간첩들이 난파되고 잡히기도 하고, 잡힌 것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안 잡힌 게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이후에 이제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고 냉전이 무너지고 탈냉전 체제가 왔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이제 화해의 무드가 있어서, 특히 이제 냉전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이제 두 개의 큰 축이 있었죠. 그리고 냉전이라는 것 자체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거의 물밑에서 스파이전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정보기관이 바로 미국은 CIA라고 할 수 있고요. 소련은 KGB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치열한 스파이전이 벌어지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소비에트 연방 체제가 붕괴가 되고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남과 북도 약간 해빙 무도가 왔습니다. 해빙 무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탈냉전 이후에도요, 많은 간첩 사건들이 있었죠. 1992년에 뭐 남매 간첩 사건이라든지 1995년에 부여 침투 무장 간첩 사건 같은, 무장 간첩이, 이때의 무장 간첩은 간단한 무장을 하고 나온 이런 이제 무장 간첩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심지어는 이제 필리핀으로 인으로 위장을 해서 침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그 유명한 이제 무함마드 깐슈 사건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그렇다 뭐 많은 이제 직파 간첩들이 있죠. 최정남 강현정 부부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뭐 또 유명한 1심의 간첩, 1심의 간첩 같은 경우는 직파라기보다는 이제 해외 재미교포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한국에서 간첩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파 간첩 중에는 보면은 정찰총국이라는 게 북한의 이제 정보기관이거든요. 소자 2명이 그 당시에 이제 황장엽이라는 비서 거물이죠. 북한의 거물이 주사파 주체 사상을 뭐 이제 이론 정립한 거물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제 망명을 남한에 있었죠. 그래서 북한으로 봐서 정말 배반자지, 배반자 중에서도 배반자고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데, 황장엽이 살아있을 때 암살을 하라, 이런 이제 밀명을 받고 탈북자로 위장을 해서 넘어왔다가 관계 당국에서 적발된 뭐 이런 사건이라든지, 최근에는 민노총 간부들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해외에서 공작원들을 접촉을 해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하다가 적발된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죠. 적발된 사건보다는 적발 안 된 간첩이 여전히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는 잡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뭐 활용을 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장공비라는 것은 아예 대한민국에 와서 준전쟁, 준전투를 치를 태세를 가진 무장을 하고 내려오는,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이제 집단으로 내려오는 이런 걸 이제 무장공비라고 보통 부릅니다.
김신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1968년이 이제 배경인데요. 당시에 정찰총국 소속, 그 당시는 이제 정찰총국이 아니고 민족보위성의 정찰국 소속 공작원이었는데요. 31명이 박정희를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31명이라는 일개의 뭐 중대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침투 훈련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제 잡혀서 한 사람이 잡힌 게 바로 이제 김신조고요. 나머지는 도망갔거나 다 사살을 했습니다. 발각된 배경은요, 거의 이제 서울 가까이 왔습니다. 세금정 고개까지 침투를 했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이제 휴전선 일대에서 무장 이런 충돌이 많이 있었을 때고요. 특히 이제 한일협정 이런 걸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그 적하토닉이 어렵다 이런 걸 생각을 하고 뭔가 무력적인 방법으로 과거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침투 공작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무력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시그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사실 침투를 대비한 준비도 했는데 31명이 넘어왔죠. 그러다가 이제 넘어오는 과정에 잘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다가 파주 정도 와가지고 산에서 대기하던 중에 남욱군 형제를 기록에 의하면 잡아왔다 그럽니다. 남욱군이 이제 돌아다니니까 자기들이 발각될 소지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형제를 잡아와가지고 묻고 이런데 이걸 이제 남욱군도 보니까 수상할 거 아닙니까? 눈치를 어느 정도 생각 같아서 죽일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일방적으로 죽이기엔 너무 측은하고 또 뭐 겁도 줬고요. 너희들 이제 우리가 잘 되면 너희들 출세시켜줄게 이렇게 해서 잘 꼬셨다고 생각을 하고 결론은 살려줍니다. 근데 또 이제 재미있는 거는 최종적으로 살려줄지 말지 이거를 본부에다가 무전을 했는데 이 회답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살려주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형제들이 처음에는 겁을 먹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밤늦게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족들이 자꾸 물으니까 처음에는 숨기다가 추궁을 하니까 이실직고를 하고 바로 이제 임금 파출소에 신고를 하고 접수가 되면서 이제 대간첩 대책이 들어가면서 거기서 이제 그 전투가 벌어지고 김신조가 생포되는 그런 이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강철비, 무빙, 수리남 뭐 이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있죠. 일부는 보면은요, 이 만드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정원의 자문을 받고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소한 자문을 받고 좀 팩트 체크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 이제 영화는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라고 봐야 되죠. 영화나 드라마가 팩트 그대로 하면 재미가 없어서 아무도 안 봅니다. 해외 첩보 스릴러물도 많죠. 그 유명한 이제 007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최근에는 첩보 스릴러물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 이제 영화는 영화고 드라마는 드라마입니다. 일부 보면은 이제 제가 스파이 세계와 영화라는 책을 하나 이제 발간을 했는데요. 거기에 있는 영화들은 그래도 그 정보기관의 활동을 가장 팩트에 가깝게 그린 그런 영화들을 이제 추려서 소개를 이제 해놨거든요. 근데 그런 영화들은 어느 정도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역사적인 과정을 좀 잘 거쳐서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픽션이 있습니다. 픽션이 있으면 재미가 없어 안 보죠, 그죠? 제가 어느 프로에 보니까 경찰관들한테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경찰을 다루는 이런 영화들도 있죠. 거기 보면은 뭐 경찰이 그냥 뭐 막 사람들 뭐 그냥 뭐 총으로 쏘고 뭐 패고 강압적으로 뭐 수사를 하기도 하고 이러죠. 경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수사를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근데 우리는 법치국가고 하니까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그죠? 그래도 이제 그 경찰을 다루는 영화도 그런데 정보기관을 다루는 거는 보면 과장이 좀 심합니다. 대신에 총격전, 추격전 이거는 특히 해외에 가서 총격전, 추격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남의 나라 주권이 미치는데 가서 총격전, 추격전을 합니까? 해외에서 우리 국정원 요원들의 활동을 그래도 비교적 근거를 갖고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이제 베를린이라는 영화 좀 이제 개봉된 지 오래됐죠. 베를린이라는 영화는 나름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국정원 요원들이 어떤 형태의 활동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총격전도 나오고 막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거는 해외에서 불가능합니다. 당장 잡혀가죠, 그죠? 그 주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주로 이제 그 법적 제약을 피해서 숨어있는 상태에서 아주 신중하고 은밀히 진행을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런 작전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를 그리면은 재미가 없겠죠. 절충점은 보면은 포인트는 2대, 그걸 갖고 흥미거리로 이제 만들고, 개중에는 그나마 조금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영화 아르고라든지 뭐 이런 보면은 그 당시에 CIA가 했던 공작을 배경으로 다른데 굉장히 충실하게 팩트에 기반한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 영화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